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은 4차 시 온라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단편 소설이 너무 길어서 읽기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짧은 미니 픽션을 갖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니 픽션은 소설은 소설이지만 손바닥 소설이다, 프레시 픽션이다, 미니 픽션이다, 핵편 소설이다, 나뭇잎 소설이다. 이름도 많죠. 어쨌거나 짧다는 이야기인데 소설은 소설입니다. 소설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아시니까 오늘은 쉽게 공감을 하실 작품입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디가드 박종윤. 박종윤 선생님은 제가 몇 번 뵀던 분인데요. 우리 교실에서 이 선생님의 작품을 했습니다. 자, 나는 내 영역을 침범당한 걸 생각하니 불쾌했다. 동물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역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패배였다. 언제부터인지 우철이 내 아내 잠자리 옆을 어처구니 없게도 차지하고 있었다. 아내와 나의 동침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항상 날카로운 무기를 지니고 있는 녀석이 나는 두렵기도 했다. 우철은 아내 잠자리 옆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나의 인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 신경질적으로 다그치는 나에게 아내는 한마디로 잘랐다. 녀석에게 보디가드 역할을 맡긴 일은 절대 없다고. 자, 술 취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우철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어두움 속에서 습관처럼 아내 곁으로 은근하게 접근을 시도했다. 묵직한 아랫도리의 방사 때문이었다. 순간 어두움 속에서도 번개처럼 달려드는 녀석에게 나는 보기 좋게 일격을 당하고 말았다. 그날 밤 식구들은 모두가 잠을 설쳤다. 공격당한 손등의 상처 부위를 움켜쥐고 엄살까지 동원해 길길이 날뛰는 내 앞에서 우철은 단 한마디 변명도 없었다. 내 잠자리의 쾌락을 깡그리 날려버린 녀석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눈만 멀뚱거리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날부터 나는 아내와의 동침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 야단 났습니다. 춥지? 일로 들어와. 녀석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아내의 농밀한 말투마저 가뜩이나 부풀어 있는 내 심기를 비틀었다. 조신한 그녀가 애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표현을 여태까지 나에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우철에 대한 나의 적대감은 시간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부 사이에 갑자기 해집고 들어온 녀석의 정체가 나는 궁금했다. 녀석은 아내와 어떤 관계일까? 행여 전생에 연인 관계라도 되는 사이인가? 아내와 전생의 연이 있어 왔다면 의문이 되죠. 나는 생각이 그곳까지 미치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녀석이 나의 여자 관계를 싸늘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찔린 데가 있네요. 그 즈음 나는 미모의 여자를 아내 몰래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학과 후배 명주였다. 그녀는 이혼녀로 혼자 살고 있었다. 명주와의 기억을 아슴풀에 거슬러 올라가던 나는 고양이 맞닥뜨린 쥐처럼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명주와 결국 바람을 피워버린 바로 그날 우철이 아내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자, 우연히 이렇게 또 하필이면 그날이었습니다. 우철이 그때 나타난 것을 우연한 일이라고만 할 수 없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내가 우산을 받쳐들고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우철은 시장 입구에서부터 비를 흠뻑 맞고 아내 뒤를 졸졸 따라왔었다고 했다. 몸에 묻은 빗방울을 간간히 진저리 치듯 털어내며 아내가 멈추면 녀석이 서고 걸음을 다시 옮기면 녀석도 뒤따라와 기어이 둘은 집 문턱을 함께 넘어선 모양이었다. 알 수 없는 일이네요. 여기까지 우리 독자들은 아주 열심히 지금 끌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새 식구가 된 길 잃은 요크셔 테리어를 우철이라 불렀다. 우리가 속았네요. 깜빡 속았습니다. 네. 어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비우 밝을 철. 굳이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면 비 오는 날 왔으니 밝게 살라는 뜻이었다. 어쨌든 나는 감당하기 힘겨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와 무관하게 살아온 내 이력에 걸맞지 않게 우철과 아내의 전생을 믿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나하고 명주의 관계를 깨끗이 아퀴 지고 속죄의 자세로 아내 곁에 돌아간다면 전생의 연으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온 우철이 갈 곳은 그럼 어디인가? 네. 골똘한 그런 생각으로 퇴근길 거리로 나선 나의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명주의 아파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복선을 깔아서 이중적 트랙이 아주 재미있죠. 우연과 필연을 놓고 남자의 그 특성을 우리들이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지요. 자, 소설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박정윤 선생님이 이런 미니 픽션을 구상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는 우리 독자들이 속아서 어떤 남자인가 봐 그렇게 속아 왔는데, 이름도 우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소설이야, 허구야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깜빡 속아서 끝까지 이 작가를 따라서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독자와 작가는 언제나 공범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평역이란 소설은 70년대, 80년대를 이제 반영을 했다면, 이 보디가드 미니픽션은 21세기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가족이 이제 늘어나면서 노인들도 어렵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른 채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외롭고, 그래서 집집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아주 지나치다 할 만큼 어쩌면 사람보다 더 관심을 받고 산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미니픽션은 나름대로 이렇게 웃으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누구를 웃길 줄을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절대
이제 웃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또 아들 손자들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어느 집 이야기죠. 며느리가 어찌나 개를 이뻐하는지 먹는 것도 개 먼저 먹이고 씻기고 안아주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가축병원에 가고 개 껌 사오고 개 영양제 사오고 외출할 때도 엄마 갔다 올게 집 잘 봐 그러고 쓰다듬어주고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돌아와서도 엄마 왔다 개집을 먼저 들여다보고 집 잘 봤어? 심심했지? 자 엄마가 이거 맛있는 거 사왔다 그러면서 또 영양제를 먹이죠. 시어머니한테는 들어간다 나간다 말 한마디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개집에 들어가 떡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눈만 끔벅끔벅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왔구나. 이걸 어떻게 해? 어디 병원에를 요양병원을 모셔야 될까? 안 그러면 내가 그 치닥거리를 해야 되나? 남편한테 여보 어머니가 치매가 왔나 봐. 전화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아들이 아주 맥이 빠져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내가 누구예요? 우리 큰아들. 그럼 요 손녀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손녀들 이름도 모를까봐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물어본 것을 대답을 다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런데 낮에 왜 방에 계시지 않고 개집에 들어가서 계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어머니,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도 개집을 들여다보고 개를 이뻐해서 나도 거기 있어 봤지. 그러더랍니다. 왜? 이걸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그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식탁에서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고 제가 아는 분이 애완견을 키우는데요. 여름에 몇 시간 외출할 때는요. 오늘 나 에어컨 켜놓고 왔어. 우리 쫑이 더울까봐. 그렇죠. 요즘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쫑이 심심할까봐
걔 채널이 있거든. 걔 채널 틀어주고 텔레비전 틀어주고 왔어. 그러면 그거 보고 놀거든.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니픽션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들도 참 우습긴 하지만 거짓말 같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이제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시를 한 편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대작이라는 현택훈 시인의 작품인데요. 아주 시가 이제 짧습니다. 대작, 우리가 야, 내가 술을 많이 먹는데 누가 나하고 대작할 사람 있어? 같이 술 마실 사람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 작품은요, 이제 모건대 국문과 학생이 정지용 시인 문학상에서 신인상을 받아가지고 등단했던 이제 작품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충북 옥천이 고향이죠. 정지용 시인 생일이 5월이어서 해마다 5월만 되면 정지용 시인 생가하고 그 바로 옆에 그 문학관에서 지용 축제가 크게 열립니다. 아주 전국에서 몰려들지요. 저는 이제 신앙송 공연 때문에 지용 축제를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한 번쯤은 가보실 만한 이제 축제입니다. 이제 그 지용 신인 문학상을 받은 이제 작품입니다. 네, 한번 낭독해 볼까요? 대작 현택훈. 국밥에 소주를 마시니 새벽별이 떴다야. 택시를 기다리는 저 사람들도 노랫소리가 작아졌군. 가로등은 너무 밝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아. 달리는 새벽 바람이 아침 신문을 스치네. 너는 날 다시 새벽으로 데리고 왔어야. 등굽은 청소 미화원은 수도승처럼 거룩하지 않은가. 연을 한 번 띄었습니다. 국밥집 유리창 앞에 앉은 새벽 거리가 내게 눈물 같은 소주를 또 붓고. 이렇게 이연의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문학상을 받았지요. 시가 꼭 길어야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수강생들 작품을 보면요, 성격상 꼭 길게 쓰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짧게 쓰신 분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길게 써야 한다는 것이나 짧게 써야 한다는 것이나 어떤 그런 틀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런 출렁이는 형식을 벗어난 시대입니다. 아주 정말로 거독하지 않으면 이런 글이 나오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본인이 울어버리면 그건 삼류다. 자기는 울지 않고 노래를 불러서 전달을 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이 울더라. 그건 인류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슬프다, 외롭다, 괴롭다 말이 없는데 어쩐지 우리에게 전달이 잘 되고 있지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슬픔에 빠져버리면 독자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잘 아셔야 작품을 쓰실 때 우리가 참고가 되는 거지요. 자, 청소미화원이 여기가 나왔는데 제가 교실에서도 모모 이야기를 했죠. 모모는 미하엘 엔데의 청소년 소설입니다. 성장 소설이다 그러는데요. 사실 읽어보면 청소년들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야 할 동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모는 아주 철없는 소녀지요.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영특한 아이인데 사람들은 아주 철없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모모라는 노래 있죠. 모모는 절부지 그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모모는 어떤 할아버지가 빗자루로 쓱쓱 길을 쓸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힘들게 왜 그렇게 쓸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리고 이 지구의 한 귀퉁이를 내가 쓸고 있을 뿐이다. 이 명언을 했지요. 이 말씀도 교실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심사평을 한번 제가 잠깐 볼까요? 심사는 유종호 시인과 신경림 시인이 심사를 했습니다. 신경림 시인 일산 노인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100일장 있을 때 심사를 오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작 현태콘 시인은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면서 바라보는 거리 풍경이 소재가 되고 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국밥에다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대작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자, 그런데도 제목을 대작이라 한 것은 그 새벽 거리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신다는 개념이다. 새벽 거리와 대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인생, 삶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거리와 대작을 합니다. 독작, 혼자 술을 마신다. 독작이라고 할 것을 대작이라고 해서 어쩌면 고독감을 배가시켜 주었다. 훨씬 더 고독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아주 잘 붙였다. 제목을 독작 이것보다는 대작이 훨씬 더 고독하게 보였다. 작가의 높은 시점 연말을 작가는 높은 시점의 연말을 쌓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문대 문예창작반에 있다가 4년제 정규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시 창작을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어디 한 군데 빼고 더할 데가 없이 깔끔한 점이 호감이 간다. 이 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반대 없이 망설임 없이 대작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이제 그 시인을 조금 더 이제 알아본다면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현태콘 시인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이제 우송 정보대학에서 이제 문예창작 공부를 하다가 모건대 국문교육과에 편입을 하고 이제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이 작품으로 당선이 된 거지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시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사다가 이제 봤는데 자기가 유종호 시인과 존경하는 신경림 선생님이 이 심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 두 분의 시집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 현대시의 거두인 정지용 시인의 이름을 누가 되지 않도록 문학에 정진을 하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시를 잘 쓰신 것 같아요. 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전국 100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은상을 받았고, 대전일보에서 동물사랑, 자연사랑 100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네, 한 번 어디에서 상을 받으면요, 이것도 또 나가고 싶고 또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응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요, 무서워서 덤비지를 않지요. 그 다음에는요, 대전 동구 대동에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시민의 소소한 일상을 잔잔하게 나는 그려나가고 싶다. 소시민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야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새벽에 배가 고파서 국밥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놓고, 그런데 그 전 시간에 초저녁부터는 무엇을 했는가? 아마 아침, 밤과 낮에 근무를 해야 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수강생들 용기 내십시오. 이 작가가요, 지용 100일장, 지용 신인문학상 응모했다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 떨어졌는데, 그래, 내 작품이 부족했구나, 다시 해보자. 다시 또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떨어졌던 것이 충분한 약이 되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때 당선되었을 때 1618편이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작이 당선이 돼서 이제 상금을 500만 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당선자 인터뷰가 또 재미있습니다. 11회째였는데요. 옥천에는 이제 옥천신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 시인과 인터뷰를 하는데, 당선 소식을 접하고 무척 놀랐습니다. 생인지 꿈인지 헷갈려 밤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아주 그 옥천신문에 자기 학생 신분 밝히고 자기 전화번호까지 아주 적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죠. 이 소식을 어머니가 함께 전해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이고, 현태군 씨 뭐 축하합니다. 당신이 신인상 당선자로 뽑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학교 때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위인전이나 동화책을 읽어주셨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동시를 읽어주셨다. 자라면서 가끔 어머니가 써놓으신 가계부를 들춰보면 가계부 한쪽 귀퉁이에다가 어머니가 쓴 시들이 있었다. 가계부 그 구석에다가 뭐라고 몇 줄 써놓은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니도 문학 소녀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어머니가 늘 동시를 읽어주고 내가 동시 읽어줄까? 늘 읽어주고 어머니 가계부에 있던 그 몇 줄의 토막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앞으로 시인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문학반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하사관으로 있을 때 하사관으로 이제 제대하는 동안에는 이제 꿈을 잠시 접었지만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28살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 창작 공부를 한 것은 이제 4, 5년 되었다. 정말 내가 이런 상을 받아야 되는지 망설여진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신경림 시인은 너무나 이 시인이 좋아해서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시 공부를 할 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줄긋기 하고 특히 신경림 시인의 농무를 아주 베껴쓰기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 제가 오늘 농무 시집을 깜빡 잊어버리고 왔어요. 아주 신경림 시인의 대표 시집이거든요. 농무. 그래서 줄을 그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 자, 그동안에 책값 때문에 시집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상금도 받았으니까 내가 신세진 친구들한테도 밥도 한번 사고 마음껏 시집을 사서 욕심껏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시가 내가 내 중심적이고 개성에 대한 고집이 짙은 경향이 있어서 외부 세계와 조금 잦은 갈등이 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큰 차별 없이 나의 창작을 넓혀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작이라는 시는 참 매력이 있어요. 말이 국밥에 소주를 마시니 새벽별이 떴다야. 어휘가 참 정겹지요. 택시를 기다리는 저 사람들도 노래소리가 작아졌군. 초저녁에는 안 그랬는데 새벽이 되니까 이제 지쳐서 노래소리도 작아졌다. 가로등은 너무 밝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는 게 너무 밝아서가 아니라 아래 길을 비추기 위해서 아래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달리는 새벽바람이 아침 신문을 스치네. 너는 나를 하지 않고 날 다시 새벽으로 데리고 왔어야. 어제부터 어떻게 해서 새벽으로 데리고 왔어야. 등급은 청소 미화원은 수도승처럼 거룩하다. 누가 감독을 하든지 말든지 내 구역은 그냥 열심히 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도승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맡은 구역, 이 지구의 어느 귀퉁이를 내가 열심히 쓸고 있다. 국밥집 유리창 앞에 앉은 저 새벽 거리가 내게 눈물 같은 소주를 또 붓고 있다. 그러니까 대작의 상대는 새벽 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 한 편을 했는데 현태쿤 대학생이 이렇게 썼다는 것은 굉장한 착상이죠. 이런 것은 직접 겪지 않으면 새벽 거리에서 직접 겪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어떤 글이 됐든 한번 써보시는 용기 필요합니다. 자, 오늘 짧은 2작품 했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